안녕하세요. 최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언론의 거시경제학 편의 9번째 수업으로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본 강의를 공부한 후에는 교재의 복습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서 LMS를 통해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언론 2에서 9번째로 다룰 오늘의 강의 주제는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사실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국제무역이나 국제금융의 효과를 무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시경제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 경제와 교류하지 않는 폐쇄 경제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여러 나라 경제와 자유롭게 교류하는 개방 경제를 분석할 때는 어떤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지금부터는 개방 경제의 거시 경제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개방 경제와 세계 시장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출, 수입, 무역수지, 환율 등의 개방 거시경제 변수들의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수업의 목표는 개방 경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기본 개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재화와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순수출이 순자본 유출과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둘째, 국제거래의 가격으로서 환율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및 구매력 평가서로 알려진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여러 나라 경제와 자유롭게 교류하는 오늘날의 개방경제 오픈 에코노미에서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물 시장에서 세계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즉, 수출과 수입을 얘기합니다. 다른 방식은요, 세계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대부와 차입 및 국제 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국제활동, 즉 재화와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이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의 수출, export.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외국에서 판매되는 재화 서비스를 말합니다. 수출은 부가가치가 국내에 있어서 수출을 할수록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합니다. 반면 수입, import, 수입은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재화 서비스를 말합니다. 수입은 부가가치가 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국가 간의 무역, 즉 수출입은 왜 일어날까요? 오늘날 세계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 등 거래 규모 역시 계속하여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여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은 국내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아 대외 지향적인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같이 또 일본같이 부전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생산 자원을 외국에서 사들여 와야 하는데 이때 이에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서도 외국과 무역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간에도요, 각자 전문화와 분업에 의해 생산을 늘려 교환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은 현재 외국과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순수출, 즉 한 나라의 순수출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순수출을요, 무역수지라고도 말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의 순수출, 다른 말로 무역수지, 그러니까 흑자이면, 즉 양수이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외국에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금액이 외국에서 사들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금액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무역수지가 흑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순수출이 음수이면 수출이 수입보다 작아서 해외에 판매하는 재화 서비스의 금액이 외국에서 사들이는 그 금액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무역수지가 적자를 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수출이 0이면 수출과 수입이 정확하게 같아서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대략 생각해서 무역수지 흑자가 순수출이 양수가 국내 생산과 고용에 더 많은 부가가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좋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수지가 대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경상수지 흑자 혹은 경상수지를 대표하는 무역수지 흑자는 언제나 바람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질문은요, 국제경제학이나 국제금융론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미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나라도 가게와 마찬가지로 나라 경제의 살림살이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국민계정이라고 부릅니다. 국민계정은 국민소득 통계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하나가 나중에 국제금융론 등에서 공부할 국제수지표입니다.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것을 기록하는 장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거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등과 같은 실물 거래의 결과를 우리는 경상수지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외국에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얻어오는 등의 자본거래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상수지가 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실물 부문의 외국과 거래한 결과이므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참조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국제금융론이나 국제경제학 등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지금 미리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특히 한 나라의 경상수지는요, 그 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데요.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을 통한 해수 증가가 국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므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국같이 수출입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 증가와 고용 안정을 위해 다소간의 경상수지 흑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통화량 증가와 경기 가열을 가져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적자가 발생하는 교육 상대국으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어 결국은 무역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한편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보다 외국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돈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만든 물건보다 외국 기업이 만든 물건을 더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경기는 나빠질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아시다시피 실업자가 늘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낮아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요. 한 나라의 수출, 수입, 순수출, 다른 말로 무역수지죠. 무역수지가 경상수지를 대표한다고도 말했고요. 한 나라의 수출, 수입, 순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요인 가운데서 첫째, 수출의 결정 요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국산품에 대한 외국 소비자들의 취향, 또 수출재의 가격 하락, 또 환율 상승, 다른 말로 국내 화폐 가치 하락,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소비자의 소득 증가, 수출 운송비용 하락, 자유로운 무역 정책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을 증가시키는 결정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산품에 대한 외국 소비자들의 지향, 수출재의 가격 하락, 환율 상승, 외국 소비자의 소득 증가, 수출 운송비용 하락, 자유로운 무역 정책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국산품에 대한 외국 소비자들의 취향이 감소한다든지 수출재의 가격이 증가했다든지 환율 하락하여 국내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든지 외국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했다든지 수출 운송 비용이 증가했다든지 그리고 자유무역 정책에 제약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입에 대한 결정 요인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외국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 또 수입제 가격의 하락, 또 환율 하락, 국내 화폐 가치 상승. 참고로 수입제 가격이 하락하면 싸니까 더 많이 수입하게 되는 거고 환율이 하락하여 국내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더 많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수입한다는 거죠. 또 국내 소비자의 소득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수입하는 거고요. 수입 운송비용 하락, 자유로운 무역 정책 등이 있습니다. 다시요. 국내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는요. 외국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 수입제의 가격 하락, 환율 하락, 국내 소비자의 소득 증가, 수입 운송비용 하락, 자유로운 무역 정책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요인들이 작동하면 국내 수입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출에 대한 영향은 추출과 수입에 대한 영향을 합한 것과 순수출에 대한 영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출, 수입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들은요, 시간에 따라 변동합니다. 따라서 국제교역량, 즉 수출입도 변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31.1 그림은요. 한국 경제의 국제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 이래 수출과 수입이 각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DP 대비 수입액 빨간색 그래프고요. GDP 대비 수출액은 파란색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 1970년 이래 2016년 현재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을 우리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970년 이래 수출과 수입이 각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져 왔습니다. 이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의 중요성이 더 커져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도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은요, 지금부터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본 유출은요, 국내 경제주체, 내국인이 해외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이때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미국 달러 예금을 개설했거나 일본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중국 채권을 구입하면 국내 자본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면 국내 자본은 베트남 등 외국으로 유출이 됩니다. 이처럼 국제 간의 자본 거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내국인이 외화 예금에 가입하면 이는 외국에 대부한 것이고 또 내국인이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면 이는 해외 포트폴리오 증권 투자를 한 것이며 세 번째, 내국인이 외국에 공장이나 지사를 설립하거나 경영권을 소유하면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국제 간의 자본 거래는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내국인이 외화 예금 등 가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국에 대부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등 해외 포트폴리오 증권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내국인이 외국의 공장이나 지사를 설립하거나 경영권을 소유하는 해외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외국의 대부, 조금 중기적으로 해외 포트폴리오 증권 투자, 좀 장기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국제 간의 자본 거래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국제 간의 자본 거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 유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 유입이란 외국인이 국내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이때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세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자본이 유출될 뿐만 아니라 자본이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의 순자본 유출이란 내국인이 취득한 외국 자산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자산을 뺀 수치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순자본 유출은 자본 유출에서 자본 유입을 공제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자본 유출은요, 다른 말로 순해외 투자 이래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순자본 유출은 자본 유출과 자본 유입의 차이를 우리가 순자본 유출인데 해외 투자로 인한 자본 유출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로 인한 자본 유입의 차이이기 때문에 순자본 유출은 순해외 투자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순자본 유출은 양수, 음수, 균형 이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순자본 유출은 순수출이 양수, 음수, 균형인 것처럼 순자본 유출도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국내 자산을 구입하는 금액보다 내국인들이 외국 자산을 더 많이 구입하면, 즉 자본 유입보다 자본 유출이 더 크면 순자본 유출은 양수가 됩니다. 이때 자본이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자본 유입이 자본 유출보다 더 크면 순자본 유출이 음수가 됩니다. 이때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된다 이래 말합니다. 그리고 자본 유출과 자본 유입이 일치하면 순자본 유출은 0으로서 균형을 이루겠죠. 이거는 아까 이제 이러한 순자본 유출과 관계에서 돼서 자본 유출, 자본 유입 과정에서 이 자본거래 형태를 대부, 포트폴리오 증권 투자, 해외 직접 투자 이런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한 나라의 자본 유출, 자본 유입 및 순자본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출, 수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비슷하게 한 나라의 자본 유출, 자본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내용이니 여기서는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첫째, 자본 유출에 대한 결정 요인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요. 자본 유출에 대한 결정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해외 자산에 대한 실질 이자율, 실질 수익률, 실질 이자율 상승, 또 해외 자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위험의 감소, 자유로운 투자 정책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그 수익률이 높다면, 즉 해외 자산에 대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해외 자산을 더 많이 구매하겠죠. 또 해외 자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위험의 감소, 즉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위험도가 낮다면 더 많이 해외 자산을 구매해 주겠죠. 그래서 해외 자본 유출에 대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해외 자산에 대한 실질 이자율 상승, 해외 자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위험 감소, 자유로운 투자 정책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요인들이 작동하면 자본 유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본 유입, 자본 유입에 대한 결정 요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국내 자산에 대한 실질 이자율, 실질 수익률 상승, 해외 자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위험의 감소, 즉 외국인이 국내 자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위험 감소, 자유로운 투자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요인들이 작동하면 자본 유입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 즉 조금 전에 살펴본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제적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는요, 세계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출입과 순수출, 세계 금융시장의 자본 유출입, 순자본 유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순수출은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의 불일치를 나타내고, 순자본 유출은
한 나라의 자본 유출과 자본 유입 간의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요, 한 나라의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 나라의 순수출은 순자본 유출과 일치한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일정 기간 동안의 순수출은 순자본 유출과 일치한다는 이 항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이 항등식의 한쪽 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는 반드시 다른 쪽 변에도 정확한 같은 금액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정 기간 동안에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이 일치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한쪽 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반드시 다른 쪽 변에도 정확히 같은 금액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렵겠지만 제가 하는 말을 잘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회계학적 항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한국 기업이 중국에 국산품을 수출하고 달러로 수출 대금 1만 달러를 받는 경우 수출이나 순수출이 1만 달러 증가하는 동시에 자본 유출이나 순자본 유출도 1만 달러 증가합니다. 순수출이 1만 달러 증가하는 동시에 순자본 유출도 1만 달러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수출대금 1만 달러 현금 그 자체로서 외국 자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수출대금 1만 달러를 외화 예금을 하거나 예금을 통해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돈으로 외국 증권을 구입하면 역시 외국 자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예제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기업이 중국에 국내 제품을 수출하고 달러화로 수출 대금 1만 달러를 받은 경우 수출이나 순수출이 1만 달러 증가하는 동시에 자본 유출이나 순자본 유출이 1만 달러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왜 자본 유출이 1만 달러 증가하냐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수출 대금 1만 달러의 현금은 그 자체로서 외국 자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이 수출 대금 1만 달러를 외화 예금을 하거나 예금을 통해 받는 과정에서 역시 그 자체가 외국 자산을 취득한 것이고 또 이 돈으로 외국 증권을 구입해주면 역시 외국 자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로서 한국 기업이요. 두 번째 사례로서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엔화로 수입되고 1만엔을 지급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수입이 1만엔 증가하면 순수출은 1만엔 감소합니다. 수입을 1만엔 하는 바람에 순수출이 1만엔 감소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본 유출이나 순자본 유출도 1만엔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한전에 수입대금 1만엔을 지급한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자산 구입액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엔화로 수입대금 1만 엔을 지급하는 경우, 이때 수입은 1만 엔이 증가해서 당연히 수출에도 수입을 공제한 순수출은 1만 엔이 감소하는 동시에 자본 유출이나 순자본 유출이 1만 엔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한전에 수입대금 1만 엔을 지급한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자산 구입액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능성은요. 한국 내국인이 외국에 관광을 가거나 외국 상품이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1만 달러를 환전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국인이 외국에 관광을 가거나 외국 상품이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1만 달러를 환전한 경우, 이는 자산을 운용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자산 구입액이 감소해 자본 유출이나 순자본 유출이 1만 달러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순수출이 1만 달러 감소할 것입니다. 순수출이 1만 달러 감소하는 이유는요. 내국인이 한전한 1만 달러를 가지고 외국 관광이나 외국 상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국인이 환전한 1만 달러를 가지고 해외 자산을 구입하면 자본 유치나 순자본 유출이 1만 달러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순자본 유출은 변화가 없게 됩니다. 다시요. 세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인이 외국에 관광을 가거나 외국 상품이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1만 달러를 환전한 경우, 이는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은행의 입장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자산 구입액이 감소해 자본 유출이나 순자본 유출이 1만 달러 감소하는 동시에 순수출은 1만 달러 감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국인이 환전한 1만 달러를 가지고 외국 관광이나 외국 상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순수출이 1만 달러 같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국인이 환전한 1만 달러를 환전한 경우 순수출이 감소했는데요. 그리고 이 1만 달러를 가지고 또 다른 외국의 금융자산 같은 해외자산을 구입하면 자본 유출이나 순자본 유출이 1만 달러 또 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순자본 유출은 변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신뢰를 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살펴본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낸다면요,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순수출 흑자를 통해 취득한 외화로 외국 자산 구입하는 데 쓰기 때문에 자본 유출로 순자본 유출이 양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반대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면요,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순수출 적재에 필요한 외화를 외국에서 조달하기 위해 내국인이 보유한 해외자산을 매각해 자본 유출이 감소하거나
외국인에게 국내 자산을 매각해 자본 유입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순자본 유출이 음수가 됩니다. 순자본 유출이 음수가 됩니다. 여기서는 순자본 유출로 이걸 바꿔주십시오. 순자본 유출 오타네요. 순자본 유출이 음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은 항등식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한 나라가 무역 수지를 흑자를 내는 경우 순자본 유출도 양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순수출 흑자를 통해 취득한 외화로 외국 자산을 구입하는 데 쓰기 때문에 순자본 유출도 양수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한 나라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된다면요, 순자본 유출도 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순수출 적자에 필요한 외화를 외국에서 조달하기 위해 내국인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매각해 자본 유출이 감소하거나 외국인에게 국내 자산을 매각해 자본 유입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순자본 유출이 음수가 됩니다. 다음은 한 나라의 저축, 투자, 그리고 국가 간 거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수업에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저축과 투자가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로 측정된 재화와 자본의 국제 이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 경제의 총생산 GDPY는요. 총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소비 C, 국내 투자 I, 정부 구입 G, 순수출 NX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분됨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이와 같은 항등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국민소득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국민저축 S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국민소득 가운데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임에 따라 국민저축은 국내 투자와 순수출의 합과 같다는 이 항등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이 같기 때문에 저축은요, 국내 투자와 순자본 유출의 합과 같다는 항등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현재 소득 중에서 1만 원을 저축한다는 말은 그 1만 원은 투자를 통해서 국내 자본 축적에 사용될 수 있고 혹은 남는 거나 전체를 해외 대출 같은 해외 자산 구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저축은 그 나라의 국내 투자와 순자본 유출의 합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축, 투자, 그리고 국제 자본 이동이 뒤엉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한 나라에서 무역 수지가 흑자를 내면요.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순수출은 0보다 큽니다. 따라서 국민소득 Y는요, 국내 지출, 소비, 투자, 정부 구매를 합한 국내 지출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순수출이 양수이면
국민소득 Y는 국내 지출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말은요, Y에서 C와 G를 공제한 국민저축 S가 국내 투자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저축이 투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국내 투자하고 남은 국내 저축의 일부를 해외 투자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순자본 유출이 0보다 크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요, 한 나라의 무역 수지가 흑자를 이룬다는 것은요, 순수출이 양수란 뜻이고, 이는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국민 저축이 국내 투자보다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는 돈은 해외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순자본 유출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무역 수지가 적자를 내면요, 순수출은 0보다 작아짐에 따라서 국민 소득이 국내 지출보다 작아집니다. 이때 국민 저축은 국내 투자보다 작기 때문에 투자에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서 충당함에 따라서 자본 유입으로 순자본 유출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한 나라의 무역 수지가 적자를 내면요, 순수출이 음수, 수출이 수입보다 작기 때문에 순수출은 0보다 작아짐에 따라 국민 소득이 국내 지출보다 작아집니다. 이때 국민 저축은 국내 투자보다 작기 때문에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충당해야 되므로 자본 유입이 따라오게 되고, 자본 유입의 결과 순자본 유출은 음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끝으로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무역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면 순수출은 0이 됨에 따라서 국내 소득과 국내 지출이 같게 됩니다. 국민 소득과 국내 지출이 이와 같이 같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 저축과 국내 투자가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자본 유출도 0이 변화 없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 31.1은 같은 내용이 있고요. 말씀드린 같은 내용이 있고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그림 31.2를 보시면요, 저축 투자 순자본 유출의 관계가 통계 데이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단에 미국의 경우는 스스로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한국의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한국의 저축 투자 그리고 순자본 유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는요, 이 그림은요, 1970년 이래 GDP 대비 국민 저축과 GDP 대비 국내 투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1985년까지를 보시면요, 이때 한국의 자본 축적은 부족했던 시기로서 고도 성장을 달성한 기간인데요. 이때는 국내 투자가 파란색으로 나타난 국내 투자가 빨간색으로 나타난 국민 저축보다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5년도까지는요, 우리나라가
쉽게 말해서 못 사는 시대라 자본 축적은 부족했지만 또 고도 성장을 달성한 기간이기 때문에 투자가 왕성해서 국내 투자가 국민 저축보다 더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85년도까지 그림 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를 충당할 투자가 저축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를 충당할 부족한 자본 유입으로 인해 순해 투자가 음수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요, 고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가 국민 저축보다 컸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서,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해서 조달했다는 얘기죠. 반면, 2000년도 이후를 보시면요, 자본 축적이 많이 된 상태로서 저성장을 달성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민 저축이 국민 투자보다 많아짐에 따라 국내 투자보다 많아짐에 따라 자본 유출을 보시면 이렇게 해외로 자본 유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2000년대 이후에는 자본 추적이 많이 된 저성장 시대로서 국민 저축이 국내 투자보다 많아짐에 따라 순자본 유출, 즉 순해외 투자가 이렇게 양수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어가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본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개방 경제인지 폐쇄 경제인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Which type of economics interact with other economics?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한 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와 상호 교류하는 경제를 우리는 개방 경제, 오픈 에코노미즈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제무역의 역할을 묻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국제무역을 하면요, 교역국 모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통해 국가 간에도 각자 전문화와 분업으로 생산을 늘려 교환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A번이 되겠습니다. International trade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in all trading countries. 해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의 관계를 묻는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For an economy as a whole, net capital outflow must always equal net export. 그랬습니다. 즉, 한 나라 경제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순수출은요, 순자본 유출과 일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등식의 한쪽 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반드시 다른 쪽 변에도 정확히 같은 금액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true, 사실이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수출입을 계산해 보라는 질문인데요. When the French company Airbus sells a new plane to Southwest Airlines in the US, 그랬습니다. 만약 프랑스 기업이 미국 항공사에게 새로운 비행기를 한 대 판매했다면 이는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 증가해 순수출이 감소하고 무역 수지가 적자 상태였다면 그 적자가 더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문제는요. 국제 자본 이동에 관한 질문인데요. The purchase of US government bond by Egyptian is an example of 이랬습니다. 즉 미국 만약 이집트 사람이 미국 국채를 구매했다면 이는 이집트의 해외 포트폴리오 증권 투자로서 자본 유출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는요.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A번을 보시면은 A Swedish car manufacturer opens a plant in Tennessee 그랬습니다. 그래서 A번은 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테네시에 공장을 세우면 이는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 유치가 됩니다. B번을 보면요. A Dutch citizen buys share of stocks in a US company 그랬습니다. B번에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면 이는 네덜란드의 해외 포트폴리오 증권 투자에 해당됩니다. C번을 보시면요. A US-based restaurant chain opens new restaurants in India 그랬습니다. 10번에서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 기업이 인도의 지점 레스토랑을 설립한다면 이는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가 됩니다. 따라서 10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경을 넘나드는 제어와 서비스의 이동, 즉 수출입과 자본 이동, 즉 순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시장 질서로서 수요자와 공급 판매자들의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국제시장에서는요. 국제 가격이 상호작용하는 소비자들과 생산 공급자들의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국제 가격인 환율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환율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요.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외국 거래에 사용되는 결제통화, 일명 국제통화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원화는 아직 국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외국과의 거래에서 원화로 직접 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포션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따라서 원화를 외국 거래에 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국제 통화로 한전하여 국제 결제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결제용으로 사용되는 국제 통화는요. 인터내셔널 마니, 국제 통화는 몇 안 됩니다. 미국 달러가 대표적인 국제 통화로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이 밖에 유로화, 영국 파운드와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와 호주 달러 정도가 국제 통화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은 위안화가 국제 통화에 속하기 위해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환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환율이 무엇일까요? 환율이란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환율 그러면 우리는
명목 환율을 지칭합니다. Nominal Exchange Rate, 명목 환율을 우리는 보통 환율 이래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서 이 뒷장에 나오는 맥도날드 기준 환율과 관련해서 아주 단순한 예로서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한 개의 가격이요. 미국에서는 5달러이고 한국에서는 5,000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1와 환율은 우리나라 돈 5,000원 나누기 미국 5달러 하면 달러당 1,000원이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 환율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2020년 10월에 $1 환율은요, 현재 달러당 1,1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율을 1달러당 1,000원이나 1,100원으로 표시한 것은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기축통화, 대표적인 국제통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외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자국 통화의 단위 수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미국식 표기 방법, 다른 말로 자국 통화 표시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1 환율을 1,000원 혹은 1,100원 이래 말하는 것은 달러당 1,000원, 1,100원 이래 말하는 것은 미국식 표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말이에요. 수시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는 한 나라 통화의 대외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요. 환율을 미국식 표시법으로 주로 나타내는데 달러당 원화 금액이 커지는 경우, 즉 환율이 상승하여 원화 가치는 이때 환율이 상승하여 원화 가치는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예컨대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 환율이 상승한 경우, 달러당 1,100원에서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 환율이 상승한 경우, 이는 달러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고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자국 통화 가치는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예를 들어 $1 환율이 1,000원에서 950원으로 $1 환율이 하락한 경우는요,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상승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는 달러화 가치가 원화 대비 하락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무엇인지, 환율 변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잠시 참고적으로 햄버거 지수, 일명 빅맥 지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제가 빅맥 버거를 가지고 환율을 잠깐 예를 들었는데, 빅맥 지수는요, 영국의 경제 전문지 에코노미스트가 분기마다 맥도날드 빅맥 버거를 기준으로 한 환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맥은 품질, 크기, 재료 등이 표준화되어 있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거의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빅맥 가격을 비교하면 각국의 통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에 의한 환율은요, 각국 통화의 구매력, 여기서는 빅맥 구매력이죠.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서를 전제로 한 산출 방식입니다. 조금 이따가 구매력 평가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율은요, 구매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닌데다가 한 상품만으로 구매력을 평가하는 것도 빅맥처럼 한 상품만으로 구매력을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빅맥 지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미로 참고하라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환율은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자세한 환율에 대한 내용은요, 국제금융 또 국제경제학 등의 과목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는 잠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환율은요, 외환이 거래되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화폐의 대가치인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외환이란 외국 화폐 표시, 예금, 현금 등으로서 외환시장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환율은 외환이 거래되는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데요. 외환이란 외국 화폐 표시, 현금, 예금 등으로서 외환시장의 거래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는요, 주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외환을 사고 파는 참가자로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요, 고객으로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또 국내 소비자가 해외여행이나 유학자금을 송금하고자 할 때, 또 국내 투자가들이 외국 증권을 사고자 할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중심의 외환을 사게 됩니다. 고객이 사고자 하는 걸 대조 달러화 중심 외환을 사준다는 거죠. 반대로 금융기관들은요, 국내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와 같은 외환 및 국내 소비자가 국내 관광에도 지출하거나 외국 소비자가 국내 관광에도 지출하거나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환전하는 달러 중심 외환을 외환시장에 내다 팝니다. 이와 같이 달러 중심 외환을 사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외환 수요와 팔고자 하는 외환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그때의 시장 환율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금융기관들은요, 이렇게 고객을 대신해서 외환을 거래할 뿐 아니라 외환 자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투기나 이런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의 환율 제도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그러면 실질 환율, Real Exchange Rate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 환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l Exchange Rate, 실질 환율은요,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 환율은 교환 대상이 명목 환율처럼 통화가 아니라 재화입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 치즈 1파운드 가격이 한국 치즈 1파운드 가격의 2배라고 합시다. 이 경우 미국식 표기 방법에 따라 실질 환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미국 치즈 1파운드당 한국 치즈 2파운드 이렇게 표기하는 게 실질 환율입니다. 다시요. 실질 환율은요. 교환 대상이 명목 환율처럼 통화가 아니라 재화입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은 한 나라의 재화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치즈 1파운드 가격이 한국 치즈 1파운드 가격의 2배라면 실질 환율은 미국 치즈 1파운드당
한국 치즈 2파운드 이래 말하는 게 실질 환율입니다. 실질 환율은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명목 환율처럼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의 규모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실질 환율의 계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환율의 계산은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명목 환율, 앞에서 배운 일반적인 환율, 명목 환율에다가 여기서 이것도 오타네요. 이것도 지금 오타네요. 명목 환율 곱하기 해외 가격. 명목 환율의 해외 가격이나 외국 물가 지수를 곱해주고, 그리고 이를 국내 가격이나 국내 물가 지수로 나누어 줍니다. 즉 국내 가격을 해외 가격으로 바꿔주고 해외 가격을 국내 가격으로 바꿔주세요. 다시 실질 환율은요, 식으로 쓰면 명목 환율 곱하기 외국의 물가 지수나 외국의 가격 나누기 국내 가격이나 국내 물가 지수 하면 실질 환율을 나타내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교재에서는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을 유럽식 표기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반대로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꼭 조심하세요. 그래서 실질 환율은요, 미국식 표기 방법에 의해서 명목 환율 곱하기 외국의 물가지수 나누기 국내 물가지수 이런 식으로 계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환율 결정에 관한 이론 가운데 하나로서 구매력 평가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을 설명할 때 조금 전에 살펴본 실질 환율을 사용할 겁니다. 이 구매력 평가설은요, Purchasing Power Parity로서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간 동안의 환율을 결정해주는 아주 가장 단순한 이론에 해당됩니다. 구매력 평가서는 장기 환율을 결정해주는 아주 심플한 이론입니다.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요, 한 나라 화폐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수량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구매력 평가설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의 기본적인 전제사항은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즉 어떤 물건의 가격은요,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아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하나의 가격은 전 세계 똑같이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에 따라 물건의 가격이 다르면 누군가가 싸게 구매해 이윤을 차지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장 간의 가격 차를 이용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다 내다 팔아 이윤을 올리는 차익거래, 다른 말로 재정거래, 아비트라지, 차익거래, 재정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결국 최초 싼 곳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고 비싼 곳은 공급 증가로 가격이 내리면서 가격은 어느 지역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형성이 되겠죠. 즉 일물일가의 법칙은 구매력 평가설의 기본 전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구매력 평가설에서는요, 모든 나라 화폐의 한 단위가 어떤 나라에서나 동일한 실질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서는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기초 구매력 평가서는 엄밀히 말하면요, 절대적 구매력 평가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질 환율이 1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명목 환율이 두 나라의 물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다시요. 구매력 평가설, 엄밀히 말하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인데요. 지금 배우는 부분은 이 경우는 실질 환율이 1이로서 명목 환율이 두 나라 물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예컨대 1달러로 물건 가격이 달러로 표시된 미국에서나 물건 가격이 원어로 표시된 한국에서나 동일한 양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면 1달러화당 원화의 수량은 미국과 한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주로 먹는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미국에서는 3달러이고 한국에서는 3,000원이라면 명목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달러의 구매력이 똑같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3달러로 한국에서도 역시 3달러 환율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달러로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명목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 아니라면은 두 나라에서 달러와의 구매력이 일치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매력 평가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면요. 구매력 평가설, 엄밀히 말하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요. 그 정의에 따라서 실질 환율, 앞에서 공부한 실질 환율이 1이 되는 것입니다. 1이 되면 우리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된다 이래 말합니다. 즉 화폐의 구매력이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항상 동일하다면요. 실질환율, 즉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의 상대 가격은 일정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구매력 평가서 엄밀히 말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서를 살펴보면요. 그 정의에 따라 실질 환율은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식은 이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화폐의 구매력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항상 동일하다면 실질환율, 즉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의 상대 가격은 일정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식을 환율 측면에서 정리해보면요. 명목 환율 2는 국내 물가 나누기 해외 물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명목 환율은 해외 물가 수준에 대한 국내 물가 수준 비율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명목 환율은 두 나라 물가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즉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장기간의 명목 환율은 두 나라 물가 수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명심할 것은요. 여기서의 환율은 장기간 동안의 환율입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변동되는 환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환율은 말이에요. 이런 장기 환율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
국내 물가가 오른다면은 환율이 상승, 즉 국내 화폐 가치는 절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재화와 서비스 구매력으로 표시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외국 화폐의 구입량으로 표시한 화폐의 구매력도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본 심플한 구매력 평가설은요, 현실에서 완벽하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달러와 등 한 나라의 화폐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실질 가치, 즉 구매력을 유지하도록 환율이 수시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요, 모든 재화가 외국과 교역하는 교육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국에서는 미용실 등 상당한 비교육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거래하지 않는 이러한 비교육재로 인해 세계적으로 차익거래 및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매력 평가 환율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재화가 무역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완전한 대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동일한 브랜드의 자동차라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고 품질을 비롯해 운송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차익 거래를 통해 이윤을 얻지 못하고 일물일가 법칙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질 환율은 1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본 구매력 평가설은요, 장기 환율 결정을 이해하는 데 첫 단계로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 환율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은 대개 국내 물가와 해외 물가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문제를 역시 잠시 쉬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문제를 2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실질 환율을 계산해 보라는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남성 양복이 400달러이고 동일한 이 양복이 영국에서는 300파운드에 판매된다면, 그리고 이때 명목 환율이요, 달러당 0.6파운드일 때 실질 환율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외국이고 우리 입장에서 영국이 자국으로 생각해서 계산해 보면 편리한데요. 양복에 대한 외국 물가 400달러, 그러면 양복에 대한 외국 물가 400달러 곱하기 환율 0.6파운드 이에 나누기 자국 물가 300파운드 해주면요 0.8이 됩니다. 즉 실질 환율이 1이 아니라 0.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 환율이 1이 된다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0.8이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이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 환율이 0.8로서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구매력 평가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복 가격 400달러에 환율 0.6파운드를 곱해주면요 240파운드로서 미국 양복
가격이 영국에서의 가격 300파운드보다 더 저렴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구매력 평가설의 한계로서 그 전제 조건인 글로벌 차익거래와 일물일가 법칙에 관한 질문인데요. 구매력 평가설이 실제 현실에서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A번을 보시면요. 상당수의 재화가 교육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미장원이나 등등 각 나라에는 교육재가 아닌 비교육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B번을 보시면요. 교육재라도 여러 나라 간에 완전한 대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래 말씀. 맞는 말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이 실제 현실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C번에서 실질환율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 말은요. 사실이지만 구매력 평가설의 한계에 대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구실로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주십시오. 오늘은 개방경제와 세계시장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수출, 수입, 무역수지, 환율 등 주요 개방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요, 이런 개방거시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결정되며 여러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방거시경제 기본 개념에 대한 전공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